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 저녁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때깔을 책임져 드리는 때깔 좋게 살기 라이브 시간입니다.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전달 드리는 코너이지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아마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항산화 성분이고 뭐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준다 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를 아주 제대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염창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창한입니다. 네, 저는 이제 비타민을 연구한 지 한 25년 됐고요. 그리고 환자 본 지도 벌써 한 20년 이상 비타민 환자들 계속 받고 오늘의 이제 주제인 비타민 C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45분 동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또 기대가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자료 막 잔뜩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막 옆에서 팍팍 전달 드릴 테니까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 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비타민 C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 내용은 총 4가지 채널로 해서 챕터로 해서 첫 번째는 비타민 C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질병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타민 C와 건강인데요. 우리 인류는 사실은 계속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건강을 찾아가고 수명이 느려졌는데 이 사진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의사들이 그 해부학도 하고 한 의사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산부인과도 하고 산모도 받고 뭐 그 산모가 아니라 애도 받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감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오히려 그 의사가 그 태아를 받는 애를 받는 경우가 더 사망률이 높았대요. 감염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은 제멜와이스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빈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손이 오히려 태아를 죽는다는 얘기를 더 잘 죽인다는 얘기를 해갖고 당시에 이제 그 안 좋은 그분은 역사 진실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비주류 의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나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되면서 의학이 점점점 갔고 오늘의 주제인 비타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영양제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양제도 될 수 있고 치료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타민 C와 건강하면 두 가지 큰 파라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 예방. 이건 뭐냐면은 1933년부터 1955년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 C 합성과 생산이에요. 이것의 생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가 괴혈병으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사실은 괴혈병은 다른 어떤 병보다 가장 무서워요.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비타민 C만 부족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게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거를 최초로 발견한 게 이제 옛날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합성하고 생산했던 게 바로 이 패러다임인 1933년부터 되고요. 그 다음 시기가 바로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 시기라고 그래요. 이때가 이제 1955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괴혈병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의 비타민 C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비타민을 벌써 25년 동안 연구하고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건강이라는 게 사소한 거지만은
비타민 C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수면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그 비타민 C에 근거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해 환경이에요. 그리고 유해 물질.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RNA, DNA 손상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숨어있던 유전자가 발현을 해요. 활성화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환경 때문에, 별거 아닌 생각 때문에, 별거 아닌 판단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오고 실제 암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은 그 당시에 바로 생긴 게 아니라 5년, 10년 옛날부터 하나하나가 무너지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도 쉬워요. 수면 운동 영양이란 말 항상 얘기하잖아요. 잠만 잘 자도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피로가 회복된다고 하면 많은 질병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타민 C의 이제 구조미 생합성인데요. 실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합성해요. 그건 뭐냐면 글루코즈, 당부터 생성해서 이렇게 비타민 C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인간만 이 글루코락톤 옥시다제라는 효소의 변성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못 만든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드라마나 뭐 영화 뭐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어떤 쥐는 고양이 얼굴만 봐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어떤 쥐는 고양이를 아예 물어버려요. 그건 뭐냐? 바로 비타민 C의 함량이 커지면서 담대해지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비타민 C라는 겁니다. 비타민 C의 기능들은 크게 세 가지를 보통 말해요. 첫 번째는 합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콜라겐 합성이죠. 여러분들이 막 콜라겐 열심히 먹어도 사실은 위산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콜라겐을 합성해서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고 피부가 안 좋을 때 그때부터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었던 분들, 그분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신경절단 물질이에요. 뇌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절단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하다면 얘네 신경절단 물질이 합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대사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비만을 한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는 것에서 살 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카르니틴을 생성해서 오히려 이제 비만도 살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의료의 큰 파동이 뭐냐? 프리 라디칼 시어리라고 해갖고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의 이제 건강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 비타민 C는 엄청나게 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 C를 가지고 감기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들에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했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황재 교수님께서 아침마당에 나가서 비타민 C 먹으면 많이 건강해진다. 사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독소를 해결해 주고 조직의 세포의 손상대를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게 항산화제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사실은 그 항산화 제품들 중에서 많이 비교되는 게 바로 비타민 C인데요. 그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방송이나 어떤 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 얘기가 나와요. 멜라토닌이 비타민 C보다 항산화력이 7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단위가 다른다는 거. 멜라토닌을 우리가 많이 먹어봤자 5mg이에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70배 해봤자 비타민 C 350mg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비타민 C를 기본적으로 한 알이 1g이에요. 1000mg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데 방송에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항산화보다 가장 강력한 거는 비타민 C, 값싸면서도 효과도 좋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이에요. 요새 면역 많이 하잖아요. 그 면역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NK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세포라고 면역세포인데 수지상세포는 사령관이에요. 공격 앞으로 하고 T세포는 뭐냐? 폭격기. 그리고 NK세포는 소총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이 세포 내로 제대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면역세포의 삼총사 NK, T, 수지상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거에 들어가는 채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채널이 SBCT2라는 걸 알고 그게 이제 그 세포로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효과가 있냐? 바로 수동체 SBCT2가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바로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요 그림이 바로 그 면역세포하고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질병, 이제 대표적인 병이 암을 갖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암이 발생할 때는 그 전 단계, 그 정부물질, 발암물질, DNA 손상 세포, 그리고 종양세포, 종양전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실제 암세포를 만났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암을 치료해요. 근데 수술 항암 방사선은 바로 얘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죽었다 해서 완치가 아닌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얘네들을 자극하면서 계속적으로 암세포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비타민 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들이에요. 실제 암을 치료했던 분들 있잖아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했던 분들이 암을 치료하지 않았던 분보다 2차 암이라든지 그런 발생률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면역세포 치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 나오는 면역세포 치료하잖아요. 이게 이제 암세포고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고 이 면역세포,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잡아주는 게 바로 PD-L1입니다. 근데 이 면역항암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치료해서 완치됐던 키트루다. 그런 면역항암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를 차단해서 얘가 얘를 잡는 거를 막아주는데요. 근데 사실은 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뭐냐? 바로 면역세포인 T세포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이 T세포가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타민 C가 얘 안으로 많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바로 SBCT2 수송체를 통해서 얘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실제 치료 결과가 좋아져요. 지금 많은 치료들 중에서 면역항암제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치료 결과가 20-30%밖에 안 난 이유도 바로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메인 주제인 비타민C 얼마나 복용해야 됐나. 보통 우리가 정해진 용량은 없어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얼마를 먹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방송에서나 많은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비타민C 많이 먹어봤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 바로 그 하루 권장 용량,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결국은 최적의 용량, 그 건강 유지를 필요한 용량을 먹어야 돼요. 그 용량이 뭐냐 하면은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사할 때 보통 10g 먹고 설사를 하신 분들은 한 거기에 70%인 7g 정도 먹는 거를 추천하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질병에 걸렸다. 뭐 암을 포함한 감기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돼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비타민C를 6g 정도를 먹어요. 아, 매일매일 드세요? 네. 그리고 감기라든지 몸이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10g 많으면 30g까지도 먹어요. 하루에 30g까지? 예. 수시로 놓고 계속 먹으면서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그만큼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는데 내가 그렇게 꼭
차치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나한테 맞는 용량은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레빈 교수나 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이렇게 하고 캐스카터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도 거기에 맞는 용량을 제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용량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인한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으면은 본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권장 용량이라 나와 있는데 굉장히 권장 용량은 적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괴혈병은 예방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용량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보면은 비타민C 암만 먹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먹냐 하지만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의 혈중 농도에 작용을 하고 6시간 동안 몸에 남으면서 결국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은 각각 달라요. 각각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가 냈던 연구 자료인데요. 한 번에 먹는 것보단 6시간 먹을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혈중 농도를 좋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적게 먹는 용량보다는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에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 비타민 용량 맞을 때 경구는 이렇지만 주사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기준이 보통 혈중 농도 환원형과 산화형을 했을 때 14.8을 유지할 때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검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보통 우리 병원에서 우리가 하면은 비타민C 혈중 농도를 20g 맞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를 좋게 하거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 100mg/dL 이상이면 되고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200mg/dL 이상, 그리고 질병 치료, 암 같은 경우는 400 이상 더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 명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에 사용할 건가? 결국은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기 전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만성 잠재성 괴혈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활동이 감소되고 식욕이 감토되고 쉽게 피곤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그렇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심근경색, 뇌경색, 관절염, 골절,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건강이 안 좋냐 하면은 결국은 생활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놓칠수록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빨리 단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건강할 때 만약 이 사람이 평상시부터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체력적으로 유지됐을 때, 그때 보면은 뇌수막염이 걸렸을 때 산화환원이 2.8 정도 되면 회복이 돼요. 근데 0.3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옛날부터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거를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내 스스로 면역력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코로나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백신만 맞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비타민C, 비타민 D를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준 사람들이 결국은 코로나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안 걸린다는 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는 상처 치유, 상처 많이 생겨요. 그냥 요새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맨발 걷기 좋아요. 사실은 땅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지혈을 받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파상풍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은 파상풍 접종을 꼭 하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상처라든지 이런 회복들을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질환 역시 감기를 포함한 헤르페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집주위에 헐페스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비타민 C를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거.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 보면은 콜레스테롤, 요새 콜레스테롤 약 정말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40대가 넘어가면 콜레스테롤 많이 약을 먹는데 실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건 뭐냐? 바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그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심근경색,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 동맥경화증을 막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가 콜레스테롤 바일 담즙을 통해서 대사시키는데 관여하고요. 또 하나는 혈관벽에 있는 그 동맥경화증, 이게 칼슘하고 포스포리피드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비타민 C가 잡아줘서 사실은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이 비타민 C가 칼슘이랑 결합해요. 그래서 신장결석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 생겨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바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 원래 칼슘은 혈관에 없어야 돼요. 다 뼈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신장결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C가 더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트륨을 빼주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져서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인슐린의 이제 그 작용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실제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이동을 못 시켜요. 그리고 적혈군의 소비탈 축소를 감소시켜서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아주고 당뇨 환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상처도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때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비타민 C 먹고 이 당뇨 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올라갔다고 이제 해서 그 비타민 C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혈당을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있는 해독, 중금속, 납, 알루미늄, 수은 같은 거를 결국은 배출시켜 주는 게 하나가 또 비타민 C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도 결국은 피로할 때도 결국은 부신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때도 비타민 C가 중요한 작용을 해주고요. BBB라고 해갖고 뇌 장벽의 손상들을 비타민 C가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톡스 필러를 통해서 노화를 막기 위한 많은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직방 효과는 있어요. 바로 보이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오랜 동안 결국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서 사실 비타민 C를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비타민 C를 계속 먹으면서 이 피부라든지 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면은 보톡스 필러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 필러를 안 맞아요. 근데 그리고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저는 비타민 C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본 분은 아세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 이제 비타민 주사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암 환자로 왔지만 암이 완치가 됐는데도 5년, 10년, 15년 동안 계속 와서 맞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맞냐고 물어보니까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비타민 C는 딱 정해진 용량은 없어요. 내가 먹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목적이라면은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아니면 종합 비타민 속에서 있는 그 정도만 먹어도 되고요. 다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용량을 먹기 위해서는 보통 3에서 6g 정도, 저 같은 경우는 6g 먹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용량을 이제 먹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 주사를 맞으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비타민 C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주셔가지고 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특히 제가 선생님 뵙자마자 선생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라고 제가 사실 진짜로 여쭤봤거든요. 되게 맑고 밝은 느낌이 너무 드셔가지고 근데 비타민 C가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요, 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냥 처음 봤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피부가 좋다는 얘기. 진짜로 저는 네. 사실 옆에 있지만 화장을 했지만 네. 너무 피부가 하얗고 되게 밝고 맑은 느낌이 정말 네. 들어서 그것 때문에 더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 C에 대해서. 얼굴로 딱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음. 신기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그 요새 그 건강 검진을 하면 그 산화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도 검진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검진 결과에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은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네네. 수면이 제일 관여를 해요. 1번은 수면. 네, 수면이에요. 뭐든지 사실은 잠이 우리가 60%를 차지해요. 그리고 운동, 영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체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잠이고 잠입니다. 부수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항산화제를 내가 뭘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어떤 효과와 그럼요. 입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타민 C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값쌀 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제들은 함량에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을 못 먹게. 근데 비타민 C는 함량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효과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감기 걸렸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더 많은 양의 그 용량의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도 많이 주셔서 하나씩 한번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스트 뮤직님께서 비타민 C를 빈속에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을 권장하시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비타민 C가 이게 산성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먹으면 속쓰리지 않나.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빈속에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는 위산에 의해서도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먹는다고 해서 속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하고 머리하고 뇌하고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해갖고 혹시라도 이거면 속 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중에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물에 보통 500cc 정도에서 비타민 C 한 2g 정도 섞어서 하면은 100% 물에 녹거든요. 그럼 그거 먹었을 때는 거의 특별한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섭취하라고 합니다. 물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이 네. 있겠군요. 그리고 아까 그 혈중 농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나누어서 먹는 게 그쵸.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비타민 C 처음 먹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하루 3번 뭐 얼마씩 드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하루 3번 먹으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말을 먹기 때문에 분말은 기본 용량이 2g이에요. 그래서 2g씩 2번 먹든지 아니면 3번 먹든지 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시작하는 분들은 알약으로 할 때는 알약을 아침, 점심, 저녁 그 3번 먹으라고 합니다. 비타민 C는 6시간 작용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하루 용량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3번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혹시 알약이 아니라 분말로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알약보다는 분말이 사실은 흡수율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C는 고용량을 먹기 때문에 알약에는 결국은 이 타정을 찍을 때 첨가물이 들어가요. 근데 분말은 100%이기 때문에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그게 100% 물에 녹인 경우는 비타민 C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분말만 먹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한 20년째 분말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은근히 알약 크기 때문에 네. 삼키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가루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또 주기적으로 비타민C 주사도 맞는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러면 또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하시는 주기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사실은. 네네. 그 굳이 먹는 것만 갖고 충분하신 분들은 맞을 필요 없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필요하다. 그때 이제 가끔씩 와서 맞는 거죠. 딱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사는 좀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보내주시는 편이군요. 그렇군요. 질문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식사 영양제 어떻게 챙기시는지 궁금하다고 또 질문 주신 분도 계시네요. 식사와 영양제면 식사는 새끼 먹는 거고 영양제는 이제 저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비타민 C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M 그다음에 퀘르세틴 등 다양한 저한테 맞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영양제를 먹는 분들은 3가지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2달 정도 먹은 다음에 본인이 좋고 나쁜 거를 따진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첨가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게 더 이롭나요? 아니면은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필요시 좀 챙겨 먹는 게 더 이로운지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먹어서 나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병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더 많은 용량을 먹게 돼 있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주사제로 맞는 거랑 분말로 된 거 흡수율의 차이를 좀 질문 주셨네요. 주사제로 맞는 비타민C와 분말 제품으로 섭취하는 그 차이요? 예. 그 주사가 100%더 좋죠. 주사는 뭐냐면 주사를 맞으면은 결과적으로 100%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먹는 거는 이제 그 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되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확실히 뭐 혈관에 바로 주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더 효과는 좋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뭐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사로 맞는 비타민C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좀 크게 다시 한 번요. 그 비타민C 주사로 맞는 게 좀 네. 많이 부담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가요? 네, 이거는 또 근데 병원마다 또 다르니까 다르죠, 사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부목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58세 여성분이시고요. 비타민C 메가도수로 3g씩. 많이 좀 잘 챙겨 드시고 네. 계시네요. 아침, 점심, 저녁 총 9g을 먹고 네.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 번 더 드실 때도 있고 1년이 넘었습니다. 비타민 D는 3년 이상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좀 금방 지나가셨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셨고 좀 면역력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이 비타민C를 평상시에 먹었던 분들이 확실히 더 약하게 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예방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그 걸려갖고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놓는 주사가 바로 비타민C 주사거든요. 그게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이제 합병증의 가장 이게 뭐냐? 폐에 있는 섬유화 변화들이에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제가 2009년도인가 그때 서울성모병원에 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그 폐섬유화증을 연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숙제 내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전체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비타민C가 폐까지만 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섬유화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종이 한 장 놓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 당시에 70세가 넘는데 우연찮게 제 논문 보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는 그게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본 게 바로 그게 SVCT2라는 수송체였던 거죠. 그 수송체가 있는 분들이 이제 폐에 가서 결국은 그 섬유화나 이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준다는 거.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열심히 먹고 있으면은 내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항산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그 바이러스나 이런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주고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방부목님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어떤 병이 왔을 때는 그때 비타민C를 더 많이 먹으시면은 훨씬 더 잘 이겨내실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 폐 섬유화는 되게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흥미로운 또 연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성숙님께서는 조금 고민이 되시나 봐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콩팥에 1cm 혹이 석회화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비타민C를 먹는 게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좀 답변 주실까요? 저게 이제 그 콩팥에 그냥 석회화인지 아니면은 이제 신장 결석인지에 이제 따라 다른데요. 만약 이제 석회화라고 하면 이제 칼슘이 거기에 축적이 돼 있는데 비타민 C는 그게 이제 그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 그 신장의 석회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칼슘을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장의 석회화를 유발시키거나 그 간이라든지 심장에 석회화 유발되는 건 보통 비타민 D하고 더 많이 관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칼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해야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말 그대로 신장 결석인지 아니면은 콩팥의 석회화인지 이제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신장 결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타민 C 먹는 것들을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교수님. 네. 우리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 되게 내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네. 비타민 C가 결핍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거든요. 괴혈병이 보통 한 달에서 길면 3개월 동안 유지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음식 속에 비타민 C는 어디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C 검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어떤 일정 높은 비타민 C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막 검진 같은 거 할 때 비타민 D는 하도 결핍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되게 깊게 그거는 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91%가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하고 필요한 비타민 D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문득 되게 나의 비타민 C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또 질문 계속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간 수치랑 비타민 C랑 관련이 있는지 간 수치가 좀 올라가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혹시 요거 때문은 아닌가 다른 영양제 때문인가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비타민 C는 간 수치와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간 수치를 간을 해독시켜서 도움이 되고요. 실제 간 수치에 관련이 되는 거는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A가 있는 영양제인 거죠. 네, 비타민 A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 C를 먹으면 옥살산이 나온다는데 요거는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그 신장 결석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혈관 속에 있는 그 동맥경화증에 칼슘하고 이제 콜레스테롤, 포스포리피드가 결합돼 있잖아요. 그게 비타민 C가 가면서 칼슘을 끄집어내고 콜레스테롤하고 이 포스포리피드를 이제 빼서 이제 동맥경화증을 그 제거해 주는데 그 과정 중에 생기는 게 바로 옥살산이고 그 옥살산이 이제 신장 결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거에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더 그 경중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신장 결석이 자기는 부담되면은 먹지 않는 거고요. 근데 동맥경화증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를 먹어야죠. 네. 그리고 스프레이, 비타민 C도 스프레이가 있어요, 선생님? 비타민 C 스프레이요? 그냥 물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뿌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비타민 C를 스프레이. 근데 그냥 물에 넣으면 물에 바로 녹아서 녹으니까.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콩팥 질환자의 비타민 C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예, 콩팥 질환자는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사구치 여과율이 60 이하로 낮은 사람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겔디비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타민 C를 1000mg, 1g을 하루에 한 번 먹는데요. 한 알씩 먹고 자는 것과 두 알을 먹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알을 먹으면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어떤 분들은 5알을 드시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비타민 C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먹어보고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그 용량을 찾으면서 먹고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먹던지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거지 더 좋거나 낮은 거는 각자 모릅니다. 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설사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만약 그게 설사하는 용량이 10g이면은 보통 70%인 한 7g 정도가 그분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6g 정도를 이제 제일 편하게 추천해요. 2g씩 3번 아니면 3g씩 2번. 저는 근데 반대로 변비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먹어야죠. 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외래 환자분 중에 하나분이 그분 네네.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먹는 분인데요. 그분은 15g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변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비타민C 먹고 나서 이제 그 변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15g까지 먹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사실 좀 이렇게 어르신분들 가운데 변비 있으신 분들 되게 그럼요. 많고 네. 드시는 약 때문에도 변비 생기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또 그런 쪽에서는 네. 거꾸로 도움이 사실은 많이 변비 되겠다. 있는 분들 변비약 먹게 돼서 그 장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비타민C 먹고 변비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비타민C 구매할 때 뭐 나라를 보고 사야 되나요? 뭐 제조사를 보고 사야 되나요? 좀 어떤 거 고려하면 좋겠다. 용량만 보면 되는지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비타민C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영국산하고 중국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국산 DSM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순수 비타민C. 다른 성분이 안 드는 분말, 파인 파우더라고 하죠. 그 상태를 가장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 어떤 뭐 부영제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네. 고르시면 그래서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예, 물에 녹여서 100% 녹아야지 이게 정말 비타민C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첨가물인 거죠. 네. 네. 그리고 6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비염이 심합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길러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처럼 NKT 수지상 세포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비염이라는 게 알러지성 비염들이 많거든요. 비타민 C는 또 항알러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무조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폐섬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폐섬유화 치료에도 비타민C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방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폐섬유화 질환이요. 이런 질문. 아직은 이제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폐섬유화라는 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연구가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박경민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C, 콜라겐, MSM 같이 먹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같이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네, 수술한 이력이 있으셔서 좀 다 말씀을 주셨네요. 분말로 10g 이상씩 먹고 있고 가끔 주사로도 맞아야겠네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비타민C하고 MSM은 먹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콜라겐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당분이잖아요. 이 당분이 암세포 내려오면 젖산 형태로 축적이 돼요. 이 당분을 잡아주는 게 비타민C고요. 젖산을 막아주는 게 MSM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비타민C, MSM 둘 다 분말 형태를 먹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타민C도 2g씩 2번이나 2g씩 3번 먹고 MSM도 2g씩 2번 이상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근데 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선생님께 찾아온다면 좀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 제가 그동안 이제 봤던 암 환자가 이제 2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멘탈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포를 어떻게 잘 이겨내야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 영양제 뭐 먹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하지 말고요. 자기 멘탈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는 순간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져요.
그럼 내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건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면 운동 영양을 중요시하고 거기다음에 환자에 맞는 영양제를 본인은 지금 이 영양제가 필요하니까 이 영양제를 먹는 게 좋고 저 영양제가 좋으니까 저 영양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암 치료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은 결국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가 역시 좀 그럼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금금님께서는 알약 1000mg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이것도 몇 개 먹어야 하는 건 없고요. 본인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먹어보고 이제 그 맞는 용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약으로 이제 1g씩 먹으면 하루 3번 정도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그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용량을 좀 더 늘려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데 저녁에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불면증이 있는 분이 비타민C 맞고 오히려 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면증이 있는 분이 비타민C 먹고 오히려 잠을 더 못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먹어보고 그때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히려 먹고 나서 활력이 생겨서 잠이 더 안 온다. 그럼 먹지 않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박경민 님도 주사 맞아보셨다고 경험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 혹시 못다한 질문이 더 있을까요? 또, 네, 질문을 다 받은 네.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50분이 이렇게 훌쩍 네. 흘러가 버렸습니다. 비타민C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상황별로 잘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끝으로 뭐 당부사항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수면 운동 영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그 영양제 하나를 선택하라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고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많은 영양제가 비타민C하고 비교를 하지만 실제 용량을 놓고 비교를 하고 가격대를 보면은 비타민C 많고 좋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비타민C를 오늘부터가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사항까지 잘 전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때깔 좋게 살기라는 라이브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